안녕하세요. 크립토TV의 두아들 아빠입니다. 현업이 좀 바빠서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이 채널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동생이고 최근에 열심히 영상을 올린 분은 제 쌍둥이 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쁠 때 형이 매일같이 좋은 영상을 올려줬고 저도 보면서 와 제법인데 이렇게 감탄하면서 봤었습니다. 아무래도 2014년부터 이 업계 현업을 뛰면서 여러 부자 형들과 소통해 오니까 뭔가 조금 다르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 형의 노력과 또 많이 찾아와 주신 구독자분 덕분에 구독자 수도 1000명을 넘게 됐네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 올려서 장기 투자하시는데 저희가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연말까지 있을 경제 이슈를 짧게 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13일 날 있을 미국 CPI 그리고 14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인 것 같아요. 미국 시간 기준이고요. 근데 FOMC 회의야 어차피 50bp 올릴 게 거의 확정이 돼 버렸으니까 그것보다는 13일에 있을 CPI 지수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에 앞서서 경제 시황을 말씀드릴 텐데요. 조금 말씀드리기가 별로 유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안 좋은 얘기가 많지만 근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두 개 정도만 엄선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이 경기 침체 전조 신호들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소개를 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월발 불황 닥치나 미 장단기 국채 금리가 40년 만에 최대폭 역전됐다. 물론 금리 올리는 것도 정말 힘든 건데 문제는 이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흔히들 전조 신호라고 하죠. 침체가 오기 전에.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너무 자주. 그것도 10년물과 2년물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년과 3개월마저도 역전이 됐고 장중 0.9% 거의 1% 가까이 벌어졌다. 그래서 경기 침체 확률이 거의 100%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저도 일부 동의를 해서 가져왔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10년과 3개월짜리는 비교를 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3개월의 이자가 10년 기다리고 받는 이자랑 비교를 할 대상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3개월에 대한 이 채권의 이자는 4%고 10년을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3%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뒤로 갈수록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그냥 보고 넘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개인이나 기업은 어떤가? 돈 없는 건 마찬가지다. 역시 경기 침체 전조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그래서 일단 카드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카드사에서 이제 조사한 걸 가져왔는데 돈이 없으면 일단 신용카드를 쓰겠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시다가 또 돈이 없으면 할부를 할 거고 할부를 해도 이제 안 되면 이제 리볼빙 이란 걸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자를 많이 주고 이제 뒤로 더 미루는 거죠. 더 가늘고 길게 뒤로 미루는 그게 이제 연 10% 이자에도 할부를 긁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카드사를 분석해 보니까 경기 침체 전조다. 지금 뒤로 미루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통을 뚫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보험사들이 이제 유동성 리스크에 선제 대응을 하려고 얼마까지 이제 빚을 늘리냐면 여기 하나만 가져오면 삼성생명은 단기 차입 한도를 2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으로 늘렸다. 왜? 1년 내로 만기가 찾아오든 아니면 경제위기로 돈을 빼가고 싶은 보험 깨잖아요. 어려우면. 그런 분들이 갑자기 몰려오면 물론 보험 깨는 게 보험사한테는 좋은 거긴 하지만 갑자기 오면 이제 줄 돈이 없어 망하거든요. 그래서 2천억에서 3조 6천억 거의 20배 가까이를 늘린 거예요. 그만큼 지금 위중한 상황이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단 보험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지금 비용 줄이려고 해외 가는 거 이번에 CES 가는 것도 50% 삭감 영상으로 보세요 하고 이렇게 다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침체 전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왔고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중국은 그럼 어떻냐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데요. 사실은 시진핑이 이렇게 고집을 빨리 꺾고
어, 이게 상대적인 건데, 아무튼 고집을 꺾고 갑자기 규제를 완화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엄청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죠. 뭐 11월 말이었는데 지급 준비율 뭐 0.25% 인하. 그러니까 금리도 인하를 하고 있고 부동산도 얼마 전에 16개인가 그 연장하고 기한 만기 뒤로 미루는 이런 조치 뭐 16개 조치를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집은 살기 위한 곳 이런 낭만적인 표현을 쓰면서 부동산을 다시 살리려고 다음 주에 또 부양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헝다 죽고 다 죽을 때 그냥 그냥 골로 보내더니 이제서야 또 부양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하이라이트였던 게 위드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시진핑의 엄청난 업적이었는데 그거를 계속 고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지 시위하고 이제 시진핑 물러가라 하고 또 사람 뭐 화재가 났는데도 죽고 하면서 이제는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뭐 디즈니랜드가 재개장을 하고 항공권이 불티가 나면서 뭐 여행 수요가 폭발한다고 하고 뭐 화장품 카지노즈 일제히 급등하고 실제로 조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위드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에 복병되나? 그러니까 다시 글로벌 인플레가 올 거라는 약간의 저는 설레발성 기사라고 보는데 그래서 부동산도 뭐 소비 자국 우려 부동산도 회복이 될 거니까 이런 기사가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은 회의적으로 보는 게 한국도 해봤잖아요. 다 위드 코로나 다 겪어봤고 그래서 많이 오를 거다고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 뭐 여행도 조금 더 가고 소비도 조금 늘긴 했지만 결국은 다시 다들 떨어지고 있죠. 유럽 완전 이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고 한국도 비슷하죠. 약간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약간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게 이러면 좋아지고 뭐 막 오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상은 이제 제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썼는데 왜냐면 지방의 음성부채만 2169조.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이 얼어붙으니까 중국에 여러 지방 정부가 있는데 다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이런 앞서 조치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너무 미미한 상황인 거고 심지어 이제 공무원들 연봉을 엄청난 대폭 할인을 합니다. 30에서 5%, 50%까지 깎아버립니다. 특히 뭐 상하이에는 처장급 연봉을 뭐 35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깎아버리고 뭐 교사도 3분의 1로 줄여버리고 그리고 지금 아까 빚이 뭐 음성 부채만 2100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음성이라고 하냐면 안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왜 안 드러나냐면 이 지방 정부들이 이제 빵꾸난 걸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막 만들어요. 특수 법인을 만들어서 회사 채를 발행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하면 돈이 생기죠. 그걸로 이제 부동산 땅을 사면서 자전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내 돈으로 내가 땅 사서 부채가 아닌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다 부채인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음성적인 부채. 언젠간 부동산이 올라야 부동산 값이 올라야 갚을 수 있는 뭐 그런 부채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인가요? 그때부터 중국에 원했던 것들을 정말 몇 번에 걸쳐서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했던 게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금리 인하했고 부동산 규제 완화도 했죠. 뭐 빅테크 완화는 이제 심각하게는 안 했지만 앞으로 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홍콩 컴백. 그러니까 코인이 이제 중국이 풀어줄 거라는 코인 컴백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예전에 메살리 리포트에서도 7월쯤에 올해 7월쯤에 뭐 중국이 채굴을 이제 오픈할 거다, 열어줄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죠. 홍콩을 열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개미들이 이제 코인 아무거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한두 달 전에. 그리고 이제 결정타로 위드 코로나까지 전환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은 참담하죠. 아까 뭐 음성 부채도 보여드렸고 이유는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CPR을 가져왔는데요. CPR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4분 전에 그러니까 4분 만에
CPR을 해야 효과가 있고 바로 효과가 살아나거나 뭐 적어도 부상이 덜하든지 하지 10분이 넘었는데 뭐 응급실에 가서 최고급 시설로 뭐 치료를 하고 뭐 제세동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해야 식물인간인 거고 회복이 너무너무 늦어지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게 지금 시진핑의 이 규제 완화 정책,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보고요. 뭐 시진핑만 그런 거 아니죠. 푸틴도 사실은 얼마 전에 보고서에 나왔잖아요. 기밀 문서에서 전쟁을 벌일 때 며칠 만에 이기려고 했다는 문서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고, 파월도 상황 판단 잘못해가지고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하면서 금리 인상을 늦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이제 가파르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경기 침체만 가속화시키고 인플레는 너무 올라가지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해봤자 역효과인 거죠. 결국은 좋은 약도 빨리 쓰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 꽤 오래 기다려야 될 거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중국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와중에 중요한 건 코인 산업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미국에서 뭐 8% 정도만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다 탈출하다가 남은 이제 너무 마이너스가 커서 남은 뭐 몇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로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도 투자할 암호화폐 기업을 물색을 한다. 영어로 하면 헌트, 사냥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클린스파크라는 기업도 지금 채굴 원가도 안 나와서 기계를 다 팔아고 사람들이 팔고 있는 판국에 그 기계들을 3,900대를 추가로 매입을 합니다. 뭐에 쓰려고 할까요? 계속 뭐 손해를 보더라도 만든다는 거죠. 채굴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라는 제가 좋아하는 NFT 코인도 이제 이 시장을 사고 파는 것만 아니라 임대 서비스까지 만들어서 뭐 마나 코인을 주면 얼마까지 빌려준다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도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이팔 사실 뿐만 아니라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넥소 뭐 이런 것들 다 유럽도 지금 들어가려고 난리예요. 지금 네덜란드, 독일 뭐 여러 나라들이, 터키도 그렇고 뭐 암호화폐 검색량이 엄청납니다. 세계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들어가려고 뭐 독일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할 사람들은 계속 뭐 들어가고 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카카오톡의 뭐 푸사라든지 그러니까 프로필이라든지 여러 개를 개편한다는 거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카톡이 뭐 프로필도 그렇고 개편한다면서요. 근데 가장 큰 기능이 뭐 프로필에 이제 사진 올려서 이 공감 버튼 누르고 뭐 좋아요 버튼 누르고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댓글을 보면 아, 그런 쓸데없는 걸 왜 만들어가지고 귀찮게나 적응하기도 싫은데 막 욕이 엄청 써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카카오톡이 이걸 왜 할까요? 그렇게 힘든데 굳이 없는 일을 만들어서 왜 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안 하면 죽으니까. 이익이 나야 되니까. 안 그래도 상황도 지금 어렵고 이미지도 안 좋아졌잖아요. 그 먹통 사태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 보시면 뭐 공감 스티커 적용한다. 이제 인기 투표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써 있어요. 살짝 뒤에 하나씩 넣는데, 이 프로필 중간중간 광고 콘텐츠 도입 고려 중. 돈 벌고 싶다, 광고 넣어서. 그리고 대화방에서도 오픈 채팅 구독 모델. 역시 돈 버는 거고, 광고 도입 타진. 광고 역시 돈 버는 거고, 맨 뒤에 몰래 써놨죠.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NFT, 인스타그램도 NFT 프로필 넣기로 했잖아요. 카톡도 똑같이 할 거라고 예전에 기사도 났었고, 실제로는 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아직 시기상조인 거죠. 그래서 공감하고 좋아요 버튼만 일단은 넣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진에다가. 게다가 나중에 이제 이 시장이 좋아지고 하면 당연히 NFT 를 이제 뭐 비싼 거를 뭐 연예인들이 과시하려고 할 거고, 좋아요 버튼 나올 거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카톡을 뭐 NFT를 사는 그리고 보관하는 지갑으로도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그렇게 나가고 있고, 이 남들, 특히 인싸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생각을 하고 살고 있나 한번 보면, 우리, 우리의 저스틴 선은, 참, 뭐랄까요, 일관적입니다. 차이나가 한 번도 크립토를, 반대한 적이 없대요. 네버 밴 크립토. 그리고 오히려 크립토를 사랑한다. 자기의 희망사항을 쓴 것 같고요. 또 2013년, 2017년에도 중국이 불장을 이끌었다. 그리고 21년은 미국이 코인의 불장을 이끌었다. 그러면 아마도 5년일 텐데 이때는 중국이 다시 이끌지 않을까? 불마켓을 이런 희망사항을 줄기차게 쓰고 계십니다. 남들이 보면 뭐 정신이 나갔다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유명한 캐시우드, 이제 돈나무 언니는 어떻게 살고 계시나 봤더니 참고로 이분 55년생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분이 아닌데 55년생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나 아니면 비트코인 투자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랬으니까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만들고 돈나무 언니가 된 거죠. 근데 이 조롱하는 기사들이 돈나무 언니 반대로 했더니 92% 플러스더라. 이거 쉽게 말하면 아크 인베스트의 이제 ETF로서 숏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가 있어요. 이분 하는 거랑 반대로 거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92%더라. 너 어쩔래? 뭐 이런 조롱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최근에도 GBTC 그레이스케일 것도 샀었고 또 코인베이스도 뭐 26만 주인가요? 굉장히 많이 최근에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 그리고 이외에도 많겠죠. 이런 분들 어떻게 될지. 근데 저스틴 선도 사실 되게 말이 많고 좀 철랑되지만 그래도 투자에서만큼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얘기도 하고 실제로도 뭐 후오비 글로벌도 인수하고 뭐 트론도 만들고 저스트도 만들고 썬도 만들고 USDD도 만들고 USDJ도 만들고 5만 가지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근황입니다. 좋아. 그럼 기업들도 그렇고 인싸들은 돈이 많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의 생각과 최근의 행동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한 2달 전쯤에 예상했던 비트코인의 가격과 매우 유사한 그래프를 우연찮게 이 반도체 매출 전망에서 찾아서 이걸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빨라야 23년 하반기쯤 되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다. 뭐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바닥 찍고 올라갈 거다.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전망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정도 어디가 될 거니까. 그리고 약간은 재미없는 지금이 여기 어디가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반도체도 4년 주기가 있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걸 보면 얼추 맞지 않을까. 제 전망은 이렇다.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코인베이스 얘기를 또 드려볼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코인베이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FTX 사태로 뭐 반사이익을 봐서 주가가 2배가 뛴다. 라기보다는 악영향이 더 컸죠. 실제로 뭐 FTX가 망하니까 코인베이스가 늘 줄 알았더니 코인베이스는 매출이 확 줄고 이제 바이낸스나 뭐 로빈후드나 뭐 이런 데가 오히려 매출이 많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더 코인베이스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뭐 힘들어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사고 있습니다. 애들 명의로 더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하락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코인베이스 주식이. 왜냐하면 FTX 사태도 일단 미국에서 났죠. 그리고 리플이 지금 상패를 당하고 SEC한테 힘든 것도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일단 디스어드밴티지가 꽤 있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 외국에 있는 바이낸스나 다른 데로 옮겨간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이제 코인베이스가 미국 거래소 1위 거래소죠. 그리고 전체로 해봐도 2위권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장이 된 유일한 거래소예요. 뭐 다른 데도 뭐 있긴 하지만 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비트코인을 아이들 명의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나스닥이 상장이 돼 있으니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10년까지도 안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살아남으면 이 코인베이스는 어마어마한 다시 상승을 이뤄낼 거다. 그래서 60불 때도 저는 애들 그 돈으로 샀습니다.
근데 120불 갈 때도 안 팔았어요. 참고로. 그 뭐 블랙락 협업하고 이럴 때도. 그리고 50불 될 때도 샀고요. 43불 될 때도 샀어요. 지금 아마 거기 언저리 어디 있을 텐데, 그만큼, 여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불황은 영원하지 않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00년 가까이 사신 전설의 투자자 워런 버핏께서 얘기를 하신 거라서 믿어도 좋으실 것 같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은 두 번째인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릴 게, 조롱의 대가는 가혹하다. 다 조롱하고 싶죠. 다 남 욕하고 떠나고 싶고, 오른다면서 네가 다 이렇게 원망하고 싶을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형은 18년에서 20년 초까지 정말 매일매일 조금씩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1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계속 돈 생길 때마다 샀습니다. 그래서 18년에는 3년 후에 불장이 온대요. 2년 후에는 19년에는 2년 후에 불장이 온다 그러고 1년 후에 온다고 하면서 계속 샀었죠, 형은. 근데 저는 이제 18년에 박상기에 난 맞으면서 뭐 멘탈이 나갔었고, 그러니까 형을 조롱하고 뭐 놀리기 바빴죠. 정신 차려라. 뭐 미쳤냐. 가족까지 다 코인 투자하게 만들고 정신이 있냐. 근데 진짜로 21년이 오니까 진짜 불장이 오더군요. 이제 저희는 10월을 예상을 했었는데, 물론 10월에도 올더 타임 하이를 비트코인은 찍었는데 알트코인들은 4월에 한번 또 왔었죠, 불장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저희 가족들이 저만 빼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코인 투자를 했었고 코인 투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성질만 내니까 코인 얘기하면 뭐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조롱의 대가는 엄청난 마이너스 수익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군말 없이 이 산업을 믿게 되고 제 형의 말도 믿게 됐지요.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조롱하고 남 탓을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공부를 하시고 더 매수를 해나가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